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올랐던 종목들도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려는 시도, 그리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역할로 좀 그동안 덜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제장 또 오늘장의 강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 방산, 원전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랐었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일부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통 우리가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직장인분들 목요일에 회식을 참 많이 하는데 금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 종목들도 약간 회식의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축제를 그동안 너무 즐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름시름 좀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후장 들어서면 또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도 장중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키워드를 통해서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5%의 급등이 보였죠. 외국인 수급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러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를 띄고 있습니다. 잠정실적, 2분기의 잠정실적 발표가 오는 8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배경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자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중에서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7월 들어서서 나왔던 다양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중에서 목표 주가 추이나 또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한 증권사는 바로 하나증권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6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8만 원까지는 아직 룸이 있고 제발 8만 전자라도 가자라는 그런 생각 하실 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지금 HBM 관련해서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밤새 전해졌었던 이슈 중에서 하나가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공장에 대한 완공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고객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AMD와 함께 무언가 일을 한다라는 그 시장의 모멘텀으로 최근에는 기대감을 좀 갖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객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미국 공장의 완공이 딜레이된 부분도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높게 남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일부 계속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다로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그래도 메르스증권에서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향 조정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더 낮죠. 7만 3천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하나증권은 8만 원대.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LS증권에서 나온 8만 3천 원,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DS투자증권에서 나온 7만 1천 원 정도. 그러니까 밴드 폭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또 지수의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요. 향후에 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부진 가운데 공기업 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공기업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어제 바로 통과가 된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가 공기업에 있어서의 뭔가 이 실적 펀더멘털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가계 경제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항상 컨트롤을 하고 제한을 두곤 하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오늘장에서 가장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되면 반드시 우리나라 가게에는 경제에 좀 미치는 부담이 클 텐데 또 이게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부채 문제 두 기업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 부채 문제를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요. 사실 한국전력은 외국인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와 함께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되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2분기에 담았던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종목들 가운데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내용 보시죠. 국민연금은 카지노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지분율을 2%포인트 넘게 증가를 시켰는데요. 사실 롯데관광개발은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에 있어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밟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이 제주도로 워낙에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올 3분기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오늘 GKI 같은 경우에도 지분율을 1%포인트 더 올려잡았고요. 이 밖의 종목들을 보면 엔터주 그리고 식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좀 팔았습니다. 식품주 안에서도 삼양식품은 샀지만 농심에 대해서는 매도를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NF나 에코프로 머티 등은 오히려 지분율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ESG 경영의 원년이 될 것이다. 점차 뭔가 주주 환원 그리고 ESG 관련한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모멘텀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물론 3분기가 성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건지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잠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0.86% 내리면서 현재 3,089포인트 선 계속해서 3,100을 넘어서면 밀리고 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4% 하락하는데 시총 상위단에서는 지금 꽤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이 훨씬 더 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도 시장 예리하게 분석해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조성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예의 바르게 두 손 모아서 인사하시네요. 예, 우리 대 앵커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네. 제가 뭐 좀 크긴 하죠. 예, 네, 키도 아니요. 크고, 예, 네. 경력도 크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경력이 전부는 아니니까. 네.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방증을 이렇게 돌려서 항상 저를 물을 항상 목마르게. 나이 얘기하면 슬퍼지니까. 슬퍼요? 왜요? 아니, 나이 들면 다들 나이 슬프잖아요. 먹는 거죠, 뭐. 그렇죠. 다 다들 먹는 100살 거고. 아래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 높은 거는 사실 주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높아지면은 그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니까. 자, 오늘 시장이 어제 다들 회식했나 봐요. 목요일이라서 기분 좋게 뭐 상승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다가 금요일 되니까 또 3,100 넘으니까 좀 와르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예,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은 정말로 좀 회식하고 싶은 시장이었고 또 기분이 또 너무 업되다 보니까 또 과음을 하셨는지 네. 이제 오늘 시장은 조금 이제 비틀비틀해요. 숙취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좀 특징적인 걸 보자면은 그러니까 조방원 지화라고 하죠. 조방원, 조선, 방산, 지화. 원전, 지주사, 화장품.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애들이 지금 연속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오늘 조선주 쪽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히어로인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강보합선에서 버텨주고 있음에도 좀 지수에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인데, 요건 뭐 시장 전체의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변동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을 정말 견인해줬던 대표적인 섹터가 뭐였냐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른바 이제 반바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세 업종, 이 트로이카 업종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은 이제 조방원, 뭐 지와 전, 뭐 전력 쪽까지 이쪽이 좀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연속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장면들 결국엔 지수가 3,100을 강하게 뚫고서 이제 전임 미답의 고지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해줘야 된다는 그 명제를 어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흔들림은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구조로 가기 위해서 좀 수급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조금 이제 뭐 좀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흔들림은 뭐 전체적으로 좀 위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잠깐의 어떤 몸살이나 과도기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동안 올랐던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고 못 올랐었던 말씀하셨던 반바지 기업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서 시장이 같이 올라가려면 조정을 좀 덜 받고 상승을 좀 더 하고 이러면 되는데 조정의 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오면서 이 수급이 확실하게 그 말씀하셨던 덜 올랐던 쪽으로 확 유입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기존 주도주가 하락하고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버텨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키워드를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 10개 키워드 저희가 또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H의 HBM, 유리기판, 시가고가. 저 뭐죠? 시가고가? 시가고가였다. 또 BBB통과, 중국 경기 꿈틀,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감원, 숨고르기, 소형주, 이더리움까지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포스트 HBM 뭘까요? SK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올랐다면 이제 포스트 HBM은 삼성전자가 돼야 할 텐데 언제 또 삼성전자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 공장도 완공을 연기했다. 고객이 좀 부족하다. 예, 고객사가 조금 확보가 안 됐는지 좀 이제 완공이 지연된다는 뉴스를 확인했음에도 오늘 삼성전자 굳건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투톱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이제 명제로 좁혀서 본다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그거는 이제 어제 엄마 아빠? 누가 좋냐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성별로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엄마가 아빠가 좋아의 논리로 갔을 때는 사실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뭐 매력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맨날 뭐 HBM 뭐 퀄테스트 뭐 통과 뭐 솔직히 뭐 입만 털었지 뭐 한 거 있냐 사실 뭐 이제 이런 어떤 논쟁거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시장 전체로 넓혀서 이제 어제의 장면을 여기에 지금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그 이제 우리 코스피가 정말로 이제 뭐 3,000을 넘어서 이제 정말 이제 4,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줘야 되는 종목인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맞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걸 단순히 기업이나 산업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는 그렇죠. 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예. 들어오려고 할 때 예. 사실 삼성전자로 이렇게 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사는 거냐 코스피를 사는 거냐 항상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이번에는 예. 그러면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없어도 예. 코스피를 산다라는 입장에서 외국인은 그렇죠. 삼성전자를 그렇게 보시는 게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본다면은 네. 삼성전자는 언제든 외국인이 어제처럼 그렇게 사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다라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패시브냐 액티브냐고 했을 때 논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입장에서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야 되는 1순위 종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액티브 쪽으로 갔을 때 이를테면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의 기대 수익이 높을까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봤을 때는 논리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HBM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해석의 좀 여지가 분분하죠. 이를테면은 포스트 HBM이라면 삼성전자가 정말 HBM의 모멘텀을 장착해서 이제 뒤따라갈 것이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은 HBM 중심의 이제 논리였다면 이것이 이제는 이제 다른 축인 레거시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대한 논리를 또 따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엔비디아 중심의 HBM 이 논리였었죠. 그동안 반도체 어떤 여러 가지 뭐 밸류체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제 또 보셨다시피 어제 소부장이 또 일제히 삼성전자를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을 맞아요. 보면 이것은 단순히 HBM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금 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펼쳐왔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소부장의 군집성을 갖고 오진 못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쓰면 쓸수록 물론 그 HBM 밸류 체인에 있는 일부 종목들은 동조화돼서 뭐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은 보였지만 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갔다고 해서 반도체 소부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삼성전자는 그걸 하죠.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소부장을 다 땡겨 올리죠. 바로 그런 상징성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는 의미는 네. 단순히 얘가 HBM을 해서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느냐의 논리 이외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어제 소부장의 군집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도 너 뭐 살래? SK 하이닉스 살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손잡고 같이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봤을 땐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한다는 명제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HBM은 저는 여기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 뭐 4에서 뭐 따라잡아서 격차를 축소해서 그쪽의 모멘텀을 갖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상향을 하면서 반도체 전체의 군집성을 확대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지수견인으로 이어지는 부분일 것이고. 네.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의 논리는 물론 시장 논리로 이제 외국인이 사들어올 때 먼저 사는 성격도 있겠지만 최근에 HBM이 아니더라도 지금 디램이나 낸드 네. 전통의 레거시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뚜렷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입 동향을 보더라도 물론 HBM 수출 여전히 잘 됩니다. 네, 네. 그러나 디램 낸드의 수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오히려 HBM이 뭐 장착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요. 경계 레거시의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들이 결국에는 소부장까지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에 좀 급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소부장도 끌어줄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다른 소부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주도주, 하반기에 명확한 주도주로서의 성격으로 굳히기가 들어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의 바람은 이제 올라가야 한다인데
이 수급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HBM을 뭐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없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산다라는 관점으로 수급만 계속 유입된다고 하더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반도체주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 장밋빛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뭔가 시그널들이 좀 보이는지. 예. 그 시그널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도 뭐 보았건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제법 하락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사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일제히 손잡고 우리 시장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분만큼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꽤 보여요. 네. 그러나 지금 반도체 진영을 보게 되면 어제의 상승폭보다는 이제 오늘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그널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에서 좀 이제 매물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살짝 커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논리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 중에서 그동안은 이제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가졌다면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수 플레이의 관점에서 삼성전자 쪽의 우호적인 수급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봤듯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니까 소부장이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새는 줄 모르듯이 어제 일제히 손잡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반도체만큼은 충분한 매매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이렇게 매물 공방을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상승폭은 반납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소부장단에서는 어제 좀 급등한 종목들은 좀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네. 뭐 예를 들면 2, 3%, 3, 4%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나중에 다시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방향을 잡았을 때는 또 다시 따라가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바로 눌림목 공략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소부장 쪽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금은 적극적인 어떤 좀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보면요.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조금 쉬어가다가 또 어제처럼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조금 쉬어가다가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6월 24일에도 4% 넘게 오르고 다음날 한 5% 가까이 이제 이틀간 오르고 나서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더니 어제 또 분출을 하는 시세가 분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사실 이 가격대에 대한 저항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63,000원대를 돌파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한다면 현재가 접근도 무난할까요? 예, 현재도 뭐 무난하다 보는데 어제보다 5% 정도를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뭐 8만 전자, 9만 전자를 뭐 향해서 뭐 맹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 이럴 때 약간 좀 기술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눌림목에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6만 원을 다시 깨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안 돼요. 않을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린다라는 건 삼성전자 한 1, 2% 정도 눌리는 구간이 좋겠죠. 그 정도는 예.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한 4, 5% 가까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1, 2% 정도 조정이 나오는 예를 들면 63,000원 초반이라든지 뭐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 63,000원 이하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는 무난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원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소부장단에서 그런 패턴들을 읽어내시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 2% 움직인다고 하면 소부장은 이론적으로 베타값이 크기 때문에 네. 4, 5% 정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향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대표적인 소부장, 뭐 이를테면 뭐 원익 IPS 같은 종목 어제 급등을 했죠. 하지만 오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폭이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조정폭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해 볼 수 있겠고요.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유진테크라든지 네. 뭐 테스나 심지어 어제 전공정 기판주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장중에 뭐 2, 3% 이하의 조정을 준다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충분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 당장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가지 중에서 오늘 두 번째는 요새 중국 얘기 많이 나오니까 중국 경기 꿈틀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올라가면은 뭐 우리나라 소비주 같이 올라가고 여행주 같이 올라가고 하지만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큰 섹터 가운데서 화학, 철강 이런 것들도 움직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화학주를 한번 보자면 어떨까요? 일단 화학주가 이제 비로소 좀 바닥에서 어제 꿈틀대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인 거죠. 네. 중국에 이제 사실은 이제 화학주가 좀 중국 비중이 좀 높았던 상황에서 그동안은 사실 이제 중국과의 좀 뭐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신압으로 조금 이제 감익 기조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 이를테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M7이 다 해먹었어요. 네. M7 지 혼자 실적 좋고 지 혼자 주가 올라가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좀 고용 지표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견조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M7을 중심으로 했던 그동안의 논리에서 이젠 조금 이제 그 EPS 추정치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7 이외에도 지금 여타 종목들의 하반기 EPS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 견조했지만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꿈틀댄다라는 것은 이제 화학주에는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화학주가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 보게 되면 화학주들의 감익 기조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이제 뭐 안정적인 이익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감익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걸 좀 이제 이게 쉽게 막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를 하지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실적도 좀 부진했지만은 이제 계열사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좀 적자 기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좀 이익 전망이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하반기에 그래도 이익이 좀 돌아서는 쪽으로의 전망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좀 좋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좀 뭐 정제 마진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모멘텀이 회복되는 것이 좀 가시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가격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또 소외됐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화학주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좀 접근하는 관점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적으로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네, 말이죠. 네. 그럼 화학주 투자할 때는 뭘 보면서 뭐 어떻게 대표적인 뭐 수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기업을 대표적으로 볼 때 어떤 기업을 보면서 이걸 따라가면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섹터예요. 그 어려워요.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네. 해서 사실 경기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래서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도 전망이 틀리기 일수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경기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 경기는? 이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시그널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으로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닌 거죠. 하지만 중국 경기가 꿈틀대고 미국 쪽에서도 M7 이외의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네. 앞으로 그래도 경기가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질 개연성이 있겠네라는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화학주가 아직 좀 가격이 괜찮네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철강이나 예를 들면 화학의 대장주가 누구죠? 철강은 포스코홀딩스. 네. 화학은 LG화학이죠. 하지만 이 두 종목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도 묻어 있는 대장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떼고 봤을 때는 그럼 사실상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이 2등주겠죠. 예를 들면 철강은 현대제철일 네. 것이고. 뭐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석유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화학주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하지만 2차 전지도 양수 겸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LG화학이라는 선택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 말 들어보니까 완전 바닥권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한번 사이클 타면 나 바닥에서 제대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로 우회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요. 일단 2차 전지까지 같이 양수 겸장을 하시겠다면 역시 이제 최선호주는 LG화학이 되겠지만 그냥 오롯이 그냥 화학업종만 똑 떼서 보겠다고 하면 네. 역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래도 이익 방어를 해내면서 턴어라운드를 도모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그래도 뭐 가장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 차트 보니까 금호석유화학은 계속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지금 이제 6개월째 박스권에서 이제 저점 다시 한번 딛고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지금 이거 12만 7천 원 선에서 또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차트를 보시기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겠죠. 하지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는 지금 관점에서는 중장기 베팅이라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되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가시화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가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화학주 그 가운데 탑픽은 금호석유화학.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박스권에서의 매매 전략도 좋지만 무언가 이제 화학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이 있다면 또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움직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사실 저는 그 시가고가도 뭔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을 숨고르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숨고르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방원뿐만 아니라 기존 주도주의 숨고르기가 보이는데요. 조선방산, 뭐 원전, 다양한 뭐 금융지주사 뭐 이런 그동안에 올랐던 주도주 가운데 숨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다 이제 씩씩거리고 있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그중에서 이 친구는 좀 계속 데려가고 싶다. 손을 내밀 만한 섹터를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조방원, 지화전이 대체로 다 좀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어제를 기점으로 기세등등하게 좀 시장 전면에 좀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순환매 전조 현상인지 순환매, 그 단어 좋아요. 아니면 또 이제 정말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재차 가기 위한 잠깐의 휴식인지 기간주죠.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지금 이제 상황에서 뭐 조방원, 지화전 그다음 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이 오른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세.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 초부터 이제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인데 원전주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주의 상승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납득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왜 납득이 안 가셨죠? 채권 원전수주라는 이벤트는 다 종결이 된 거고 그 뒤에 원전주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가졌던 것은 AI 그 수요 확대에 따른 어떤 전력 수요 증가. 그래서 이제 SMR 이제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원전을 또 많이 짓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떠들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뚜렷하게 지금 그 이익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오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주가만 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던 부분이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그래서 대내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전만 하더라도 원전주가 주가만 상승을 하고 이 주가를 증명해내는 숙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전 해체라는 것이 이 원전주 쪽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는 항상 우리가 발목이 잡혔던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나 대내 원전을 해체한다는 것은 오롯이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전주 쪽에 좀 상승의 명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조방원, 뭐 지화전 중에서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그래도 접근이 가능할 만한 쪽은 지금 현재 제 관점에서는 화장품하고
원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정도는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 구간에서 그래도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진입하는 그런 전략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가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 외에도 대내적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 그렇다면 원전주 탑픽 어떻게 또 대장주로 역시나 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주가 대체로 좀 조정 압력이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버텨요. 보합권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빨간 불을 켰다가 까만 불을 켰다가 하면서 눈에 딱 띄잖아요. 나를 사달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나 두산은- 이렇게 잘 예,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접근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군집성을 가지고 추세를 만들었을 때에는 2선, 3선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면 그게 초과 해석이 날 수도 네네, 있지만 탄력이 더 있으니. 이렇게 이제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 이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한다 했을 때는 역시 이제 대장주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원전주를 접근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최선호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5월 초 3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 고점을 찍으면서 2달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2배 오른 종목에 대해서 손이 이제 선뜻 나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예, 근데 다만 이게 원체 이제 단기간에 2배 정도 네.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중장기 보유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쪽에서의 그런 트레이딩으로? 관점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방원 지화전이 흔들리면서 반바지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수급의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네. 반등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보유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우 부장님의 탑픽을 보니까 앞서서 반도체 얘기했는데 네. 그때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꼽으셨어요. 앞에서 네. 얘기를 많이 하긴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삼성전자 어필 한번 해주시죠. 예, 삼성전자 이제 그동안에 네. 응어리를 풀 때가 오지 않았나. 왔죠. 그것이 실적이 됐던 수급이 됐던 지금은 삼성전자의 매우 우호적인 지금 환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논쟁은 항상 끝이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삼성전자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흐름 함께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금요일 이 시간 딜사이트S의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올라올 수는 없지만 오늘은 양대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확실히 쉬어가는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 과감하게 이제 뛰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호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에서의 이제 BBB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우려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끝났고 상법 개정안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됐고 그럼 다음에 호재가 뭐가 더 있어야 뭐가 더 이렇게 장작에 불을 떼줘야 시장이 이제 활기가 될 텐데 그 내용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들이 일단 일단락이 됐다는 게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이 못 가는 이유를 몇 가지를 놓고 보면은 제일 큰 거는 관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좀 했잖아요. 취임 한 달 기념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이랑 현재 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국과 한국이 물밑 작업이 뭔가 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는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불안 요소가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제 좀 터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제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미국이 한동안은 금리를 내릴 일이 없겠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 금리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7월 10일 날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 또 열리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또 금리 동결 나오면은 또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대출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선호하실 텐데 그런 것도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관세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정장이 오늘은 조정장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이 빠져나오려면 우리 정부에서 현재 지금 미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미국에서 원하는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는 건데 그거 무참만 못하겠다. 대신 우리가 LNG 수입량을 크게 늘리겠다. 일본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를 갖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카드를 좀 이렇게 숨기고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LNG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만으로 협상을 저는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기 수입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역 수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물밑 작업, 미국과 한국은 물밑 접촉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은 끝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죠? 악재가 만약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관세 부과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 영향을 굳이 많이 받는 업종을 막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그것과는 무관한 영향이 좀 작은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정보도 제가 준비했고 뭐 예제로 오늘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다날이나 미투온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는 관세랑 좀 무관한 쪽으로 잠깐이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업종,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장이 걱정되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통해서 잘 한번 포트를 방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가 다 반영된 후에 새로운 재료가 없는 우리 시장 상황입니다.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또 조정장이 이어질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공략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어제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호재와 악재가 두 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재는 뭐냐면 원래 40%가 넘는 정확하게 46%의 관세였다가 20% 줄었다는 게 호재고요. 악재는 뭐냐면 작년에는 10% 내던 게 지금 20% 내야 된다는 게 악재예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재된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베트남에서 만드는 그 삼성전기의 물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는 관세랑 무관한 거고요. 20%가 관세가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도 이런 관세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들보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더 이미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이런 세금 문제들을 다 고민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생산 공장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에 현재 지금 MLCC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걸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어쨌든 가게 되면은 동남아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곳들도 물색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더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베트남에서 반도체 기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 되게 중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MLCC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만드는 이런 물품들이 지금 성장세를 계속하게 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그 베트남 법인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28% 된대요. 이 삼성전기 내에 계열사 전체 중에서 한 순이익으로만 따지면 2등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관세가 저는 20%가 된 거에 대해서 호재와 악재 사실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으로 하는 물량이 20%밖에 안 되니까 80% 쪽은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관세 이슈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는 삼성전기의 이제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제 유리기판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리기판이 지금 인텔이 유리기판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인텔도 준비를 했다가 그러면은 이제 유리기판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주도권이 갈 것이냐. 첫 번째로는 SKC, 정확하게는 자유다 앱솔릭스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의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 해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는 재료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또 예전에 있었던 액침 냉각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반도체에 관련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2분기에 세종시에 있는 그 세종시 공장에서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 라인을 가동을 했고요. 현재 지금 애플, 또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기업들의 시제품을 이제 공급을 했어요. 이제 그 기업들이 도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이제 미국으로 물려원이 나가 있는 상태고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엄청난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거를 누가 먼저 도입하느냐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쪽에서 이거를 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유리기판은 현재 2027년도 하반기에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유리기판이 앞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반도체에도 뭐 들어가겠죠. 추가적으로 뭐 AI 서버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삼성전기는 아직도 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보니까 최근에 목표가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더 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게 이 종목을 6월 초에 한번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6월 5일날 한번 가져왔었는데요. 그때 사셨던 분들 기준으로는 수익이 한 10%는 안팎으로 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제가 17만 원이거든요. 분위기 보면서 제가 계속 상향 조정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이번에도 저는 17만 원을 가져왔고 현재가에 들어가서도 한 20% 이상은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하단에 있는 지지선 구간 13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현재 14만 원 정도죠. 14에서 13만 원 사이 정도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7만 원. 장기적으로는 저는 2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요즘 같은 좀 눌림목에서 좀 안전하게 내가 사놓고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삼성전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업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모텍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쭉 봐보니까 사실 최근에 전해지는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 타이밍에 이 종목 설명 주시는 걸까요? 네, 아모텍도 삼성전기랑 똑같은 재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MLCC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기보다 더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삼성전기가 좋은 회사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묵직합니다.
대신 그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만 사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은 안 산단 말이죠.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를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모텍은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한 1,500억도 안 돼요. 1,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가벼운 주식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MLCC가 요즘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IT,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모텍도 MLCC 사업부가 현재 올해 기준으로 최소 150에서 200%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모텍도 지난번 삼성전기랑 같이 가져왔던 건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보니까 그때 6월 초였었는데 그때 드리고 나서 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여전히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MLCC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다양해요. 특히 최근에 자율주행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 테슬라 로보택시도 나오고 하면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가 뭐 한 1,000개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벨 4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벨 4 자율주행차에는 최소 MLCC가 3,000에서 5,000개가 들어간대요. 만약에 레벨 4에서 레벨 5로 넘어가면은 이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전장 부품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을 하시는 게 됩니다. 실제로 MLCC 단가가요. IT에 들어가는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 단가 대비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단가가 3배에서 10배 정도가 높대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텍이 현재 지금 어느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고 있냐면 현재로서 좀 덩치가 큰 기업을 본다면은 중국의 BYD 그리고 중국의 지리자동차 이런 데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어서 뭐 요즘 그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BYD는 잘 팔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작년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작년에 테슬라 쪽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서 다들 추측만 하고 있어요. 추측만 하고 있지만 근데 테슬라로 추정이 되는 북미 고객사 쪽으로도 작년부터 납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잘 나가고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못 나왔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장기 적자를 기록했던 이 회사가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년, 21, 22, 23, 24년도까지 5년 연속 적자야. 이 과거로 다 보시면은 그때도 적자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라서 힘들었다는 뭐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 적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한 거는 말씀드린 MLCC 사업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1000%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3억,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9억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 1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2배 이상 쪘어요. 2분기는 어떨까요? 참고로 작년 2분기는 적자였거든요. 올해는 적어도 흑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조만간 여러분들은 한 8월 초쯤에 아모텍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라는 공시를 보게 되실 거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선점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그 원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관심주로 드리는 거고요. 아까 삼성전기도 좋아요. 그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같은 기간 대비 수익률은 아모텍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보니까 대략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 구간 대비 한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2,000원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13,000원으로 조금은 더 높여보도록 하겠고 근데 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보이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15,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5,000원까지는 좀 어렵겠고 13,000원 정도를 보니까 최소 현재 구간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데요. 10,000원 정도에서 지금 저점이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근처 매수,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매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9,000원 잡아드리니까요. 그 가격만 꼭 지켜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LCC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야모텍의 MLCC 사업부가요, 올해 최대 200%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증권가보다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1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모나용평 챙겨주셨고요.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 관련된 소식 전해질 때마다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제가 모나영평을 우리 딜 사이트에서 한 4번, 5번 정도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미 대선 앞두고 그때 트럼프, 해리스 막 싸우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들여가지고 그때 수익을 한번 크게 냈었고 그 다음에 조정장에 한번 들어가서 올 초에 올라갈 때 한번 입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차트를 살펴보니까 6월 5일 날에도 한번 제가 들여서 그때 이제 대북주 막 움직일 때 단기간에 한 30% 정도 또 수익 냈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촉이 이 모나영평에는 촉이 좀 잘 맞는 편이라서 이번에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관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모나영평 같은 기업은 관세랑 무관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내수예요. 내수 기업이라서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세 얘기 나올 때 시장이 약간 그런 거랑 무관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나영평은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는 지난번에 드리고 나서 수익을 한번 내고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오늘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오늘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보시고 천천히 떨어지는 걸 잡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한 달이 됐죠. 대통령이 언급을 할 때마다 북한과 평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북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한이랑 대화한다는 얘기 좀 있잖아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안을 저기 유럽의 리비에라처럼 만들어가지고 휴양지로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구상들이나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모나영평이 현재 지금 저기 이제 북한에 가까운 쪽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이유로 대북주로 막 엮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이랑 트러블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다 보니까 저는 관계 개선에 따른 소외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수많은 대북주 중에서 굳이 다른 거를 안 하라고 물론 더 잘 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북주 하면 무조건 뜨는 종목. 근데 제가 그거 안 가져오고 모나영평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우리랑 북한이랑 사업했던 것 중에 금강산 좌초됐고 개성공단 좌초됐고 그 다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유라시아 철도니 남북로 가스관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랑의 이 사업은 기대감만큼 이게 실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과의 사업이 잘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주가에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저는 모나영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무제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화면 보시면 작년하고 재작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대북 사업에만 기대지 않아도 사실 이 회사는 대북 사업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대북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사 자체는 그냥 리조트 사업, 그죠? 리조트 사업, 엔터 사업,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푸드 사업 이거예요. 거기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돈이 벌리고 있는 그거일 뿐입니다. 막 북한이랑 교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만약에 대북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실적, 특히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된다는 부분 봤을 때 현 주가는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한 4,500원 선까지는 조정을 저는 보고 있어요. 4,700원이잖아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매수 기회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5,500원 드렸었는데 바로 입절이 됐잖아요. 그때 드리고 나서 2, 3일 만에 입절이 됐었어. 이번에도 제가 잘 잡아놓으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목표가를 조금 길게 잡았는데 한 5,900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은 20에서 한 25%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6,000원 넘어갈 때 여기 굉장한 매물이 쌓여버려가지고 6,000원 넘어가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5,900원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300원으로 잡아봤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를 돈을 매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중시하고 있고요. 또 모나용평 자체로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릴 때마다 천천히 담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3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정보방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그 안에서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 텐데요. 국내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저희 연금 계좌에 ETF 골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ETF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국 주식도 국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ETF가 우리나라가 200조 시장이 됐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의 최창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년여 만에 다시 네. 한번 방송을 출연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쌓아뒀었던 네. 정말 이제 옥석 같은 이야기로 오늘 풀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변비 같은 얘기 아니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드리면 저는 네네. NH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네. 파생상품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선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파생상품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시브, 특히 ETF 중심으로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2021년에 삼성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네, 삼성자산 이직을 해서 4년 정도 삼성자산운용 생활을 했었고요. 네.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이직한 지는 한 달 됐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 ETF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의 역사를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직을 할 수 있는 업계는 ETF 업계밖에 없다. 워낙에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동그래서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금융 경력이 25년입니다. 네. 25년이어서 ETF 업계가 이런 사람도 스카우트 할 정도로 커졌구나. 그리고 제가 산 증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담이 정말 훌륭하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과 네. 함께 할 텐데, 오늘 ETF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게 될지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200조 시장을 만든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ETF 시장에 정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상반기만 11조, 1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4,000피를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3,000피 달성은 했고요. 지금 네. 이제 하반기 4,000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의 움직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삼성자산 있을 때까지만 네. 해도 한국물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쵸. 오로지 미국 ETF 또는 미국 주식을 기초로 한 ETF. 엄마 계좌도 S&P 500, 아빠 계좌도 S&P 500, 연금 계좌도 S&P 500. 네. S&P 500은 좀 기술주 비중이 낮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스닥 100. 이런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저희 이제 ETF 운용사들이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관세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네.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S&P 500과 타이거 200 그리고 코스피의 주가 지수를 잠깐 보여드린 건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는 S&P 500 사세요, 나스닥 100 사세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보일 수가 있었고 특히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슈드 이런 ETF들은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들어서 제가 네모박스 쳐드렸는데요. 드디어 타이거 200, 타이거 코스피와 같은 한국물을 기초로 한 ETF들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네. 뿐만 아니라 또 테마 형태로 또 돌고 있더라고요. 뭐 컬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도 네. 드디어 한번 시세를 뿜으면서 역시 한국물에 대한 선호 현상들은 올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전망가는 아니지만 3천에서 질문 많이 받았던 게 더 갈까요? 쉬어갈까요? 네. 또 3,100에서 질문을 받았던 게 더 갈까요? 쉬어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패시브 수급을 전담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좀 들여다봤어요.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까? 네. 어때요? 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유입된다. 네, 뭐 한 달 만에 뭐 6조가 들어왔네. 네. 지금 다시 이제 팔았던 외국인이 국내로 기항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아, 그동안에 네. 판 게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서론을 길게 깔았던 게 외국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3년, 4년 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았고 네. 미국의 빅테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나왔던 것은 워낙 미국 증시가 좋았고 빅테크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을 팔고 미국을 사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도 한국 주식 비중이 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라는 한국 MSCI 코리아 지수를 기초로 한 ETF에는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대요. 그러게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외국인 수급이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네. MSCI가 한국을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넣기 위한 와치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쵸. 거기에 한국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외환 쪽에 뭐 약간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네. 아쉽게도 한국이 와치리스트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뭐 한국 시장이 어제 통과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MSCI도 한국을 더 이상 이머징 마켓이 아닌 선진국 마켓으로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는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발 수급에 의한 지수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점 세미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PB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나가면 네. 올해까지는 그냥 코스피 200 중심으로 그냥 트레이딩 하세요. 그냥 코스피 200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네. 뭐 코스피 200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뭐 아. 그냥 코스피 200 투자하기 어려우시면 뭐 ETF로 뭐 타이거 200과 같은 그런 ETF로 투자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들어올 공산이 있다라는 분위기는 우리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데가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아쉬운 건 미증시는 뭐 관세다, 뭐 여러 가지 미국 내부에서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다라고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채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3,100을 넘었다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면 이제 상법 개정도 통과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 보면서 아쉬운데 어떤 이슈가 나오면 좀 제대로 된 드라이브가 걸릴까요? 결국은 지수라는 것은 시가총액의 덩어리거든요. 시가총액이 커져야 되고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바로 그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어제 반등하긴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수출이 뭐 많이 늘어야 되고 또 결국은 반도체 수출
Q만 늘어날 게 아니라 P도 올라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한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헤게머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답변이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 물론 HBM과 같은 뭐 하이부가 같이 반도체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뭐 전통적인 DDR4와 DDR5와 같은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좀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최근에 주가가 가장 안 좋았던 게 2차 전지였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셀 업체와 소재 업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 메리트를 높였던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전기차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생겼죠. 뭘까요? 새로운 키워드. 전기차에서. 전기차? 네, 네 글자.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거. 아,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보택시.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깜짝 퀴즈 시간. 네네, 깜짝 퀴즈였습니다. 네. 네, 로보택시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운송수단이 자가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가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싸서 그렇습니다. 차 가격도 싸고 기름값도 싸고 유지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가용만큼 싼 교통수단이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 자가용보다 더 싸게 로보택시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로보택시가 쫙 깔리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가 쫙 깔리는 거고요. 전기차가 쫙 깔리게 되면 배터리가 쫙 깔리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일단은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 팩, 그리고 파나소닉이 만드는 배터리 팩,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배터리 팩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보택시 시장이 얼마나 대중화, 빠르게 확산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이야기를 쭉 했다면 이제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또 ETF 전문가 하시니까 ETF 투자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혹시라도 ETF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ETF 잠깐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딜사이트 처음 나왔으니까 뭐 좀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펀드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펀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였습니다. 네. 과거의 펀드 매니저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어. 나는 여도운 앵커님이 고르는 종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종목을 고를 수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액티브 투자고요. 네. 아니야, 너는 그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좋은 종목을 고르는 대신 네 연봉이 너무 세. 넌 연봉을 너무 많이 가져가. 그리고 너 펀드에서 운용 보수 너무 많이 떼.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너는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서대로 다 담아. 이게 소위 말하는 패시브 투자거든요. 네. 근데 존 보글이라는 뱅가드 운용사를 창업하신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펀드들은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왜 불리하냐면 보수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그 종목을 고르는 피킹 능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네. 이런 딜사이트 경제 TV와 같은 훌륭한 정보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 정보가 많아지면 오히려. 예, 옛날에는 뭐 신문 보고 네. 뭐 시세도 아마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봤죠. 네, 아침에 쭉 증권사 와가지고 객장에 있는 시세판을 보면서 시세를 볼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에서 시세표를 보면서 내 종목 올랐네 떨어졌네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펀드 매니저가 뭔가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의 공개, 정보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가 누구나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런 펀드 매니저의 종목을 피킹하는 능력, 즉 알파 창출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보수는 너무나 비싸게 받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보수만 까먹는 보수가 살살살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니다. 존 보글이라는 분은 차라리 그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를 추종하면서 보수를 낮추자. 그리고 그 펀드는 상장돼서 좀 거래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바로 Exchange Traded Fund, 상장돼서 거래되는 ETF의 철학이고 약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표 지수 중심으로 ETF가 주로 구성이 됐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VOO, S&P 500, IBB, S&P 500 그리고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중심으로 상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심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ETF라는 것이 점점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그릇으로 그 바뀌었다. 그릇에 뭘 담느냐? 나는 K컬처가 좋아. 그러면 K컬처 관련된 주식으로 담아서 네. K컬처 ETF라는 이름으로 내고, 아니야,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주식을 다 담고 싶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싶어. 그러면 토탈 월드 스탁이라는 이름으로 또 ETF를 만들기도 하고, 네. 뭐 테마 ETF,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네, 최근에 예. 홍콩에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ETF도 상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홍콩에 상장이 됐다고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 ETF는 여러 단일 종목으로 가지 못 하잖아요. 음식을 담아야 되니까 네. 10개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10개를 담아라. 네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10개를 담아야 되지만 홍콩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ETF라는 것이 이제 점점 그릇으로 바뀌고 네네. 있고요. 어떤 음식을 담느냐, 그리고 어떤 취향대로 담느냐, 이렇게 담는 취향에 맞춰서 ETF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 매매를 좋아하세요. 개별 종목 매매를 좋아하시지만 연금 계좌,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연금 계좌는 네. 개별 종목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ETF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결합하면서 네. 한국 ETF 시장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숨 좀 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이 좀 빠른가요? 최채근 본부장님이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네. 이제 ETF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한 번에 이제 쏟아내고 싶으시다 보니까 정말 쭉 한번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저런 부분 궁금합니다, 뭐 댓글 통해서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저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나오셔야죠. 아, 그런가요? ETF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연금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이런 계좌에 ETF로만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식형 ETF가 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다양하게 담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범주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요즘 늘어났죠? 대세는 채권형 ETF. 채권형. 예. 채권을 우리가 알채권이라고 불리우는데 개별 주식 매매하듯이 채권을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더운 앵커님이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네. 여더운 앵커 1호 채권, 여더운 앵커 2호 채권, 여더운 앵커 3호 채권 이렇게 시리즈물로 쭉 발행을 하는데 결국은 여더운 앵커님이 발행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데 어떤 시기에 얼마의 금리로 발행했느냐, 그리고 만기는 얼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다르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바라볼 때 삼성전자 1호 주식, 삼성전자 2호 주식, 삼성전자 3호 주식 이런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요즘은 채권도 좀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네. 다양한 채권형 ETF도 존재하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 ETF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퇴직연금 이런 얘기도 하지만 ETF 하면은 우리는 또 레버리지, 네. 인버스, 사실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부 인버스 투자를 꽤 많이 해서 손실도 많이 보셨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어요. 어떤 네. 특징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일까요? 물론 이제 한국에는 파생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을 약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100 선물, 코스피 100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규제를 진입을 상당히 세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좀 강하게 빠질 것 같다, 또는 강하게 오를 것 같다, 이런 수요들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수용이 되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또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잠깐 화면 띄워드리면 올해 2025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제외한 그런 ETF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것들이거든요. 1등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타이거 미국 S&P 500이에요. 역시 미국 투자를 예, 많이 미국 투자는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금 계좌에서는 반드시 이 S&P 500 ETF를 집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 예,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고배당주. 고배당주. 예, 올해는 상법 개정안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네. 헤게모니가 존재하니까 저도 한국 고배당주가 순위권에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네. 예, 그런데다가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앞서 채권 ETF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채권 ETF 중에서 파킹형이라고 불리우는 잠시 자금을 놓아두는 형태의 자금들은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에 많이 넣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ETF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ETF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순매수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배당은 배당인데 역시 미국 주식 배당 성장이 최고지.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슈드 들어보셨죠?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는 예, 슈드도 ETF죠?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를 매매하실 때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처럼 좀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중심으로 미국의 성장에 동참하겠다. 거기다가 배당을 통해서 인컴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노는 돈이 있으면 머니마켓에다가 넣어놓고 파킹을 시키겠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배당 성장이 계속될 거니까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슈드류 ETF에 좀 나의 연금 계좌를 위탁 계좌를 넣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화됐고요.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뭔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좀 나의 노후 아니면 미국 시장의 성장 그리고 배당의 성장 그리고 인컴 이런 것들을 노리는 좀 복합적인 성격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도 참고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돈이 많이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여도원 앵커님이나 저도 옛날에 투자를 배울 때 네. 엔비디아 투자해 볼래? 라고 물어보시면 대본에 나왔던 대답이 실적은 좋아요. 매출액 성장률은요. 어닝은 얼마나 나왔나요? 컨센서스는 어때요? 그리고 전방 산업, 후방 산업 어때요? 다 따져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투자는 보약과 같은 존재였다. 보약? 당장 먹을 때는 입에 쓰지만 계속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나요? 못 너무 기다리죠. 써. 나 그냥 사탕만 먹고 말래. 그래서 중단해버리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보약과 같은 투자가 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투자라면 이제는 야 ETF 아니 엔비디아 좋지? 좋아. 그럼 엔비디아 사볼까? 그래. 들어가서 0.5주 엔비디아 매수. 그 요새는 또 이렇게 네. 쪼개서 살 수 네, 있으니까. 0.4주 엔비디아 매수. 네. 0.4주니까 그렇게 금액 부담 안 생기거든요. 0.3주 엔비디아 매수.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ETF가 너무나 많아요. 네. 엔비디아 비중이 20% 이상 되는 ETF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에이 엔비디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AI 테크 산업은 좋겠지. 그러면 나는 AI 테크 ETF 매수. 그래서 매수 100만 원어치 주문을 넣게 되면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PDF라고 부르는데요. 기계적으로 매수 주문이 나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옛날에 엔비디아가 싼가 비싼가 네. 지금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ETF라는 수단 그리고 또 가볍게 주문을 낼 수 있는 쪽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좀 더 가볍게 빠르게 간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젊어졌거든요. 좀 20대, 30대 이런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좀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ETF다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ETF는 뭐가 있죠? 결국은 ETF는 대표 지수형. 어차피 지수 ETF의 추종형. ETF의 정신이 시장을 쫓아가겠다. 그러면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를 쫓아가는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테마 ETF. 테마. 네, 대표 지수는 아닌데 내가 앞만 봐도 나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올라갈 것 같아. 제가 그리고 아까 로보택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테마 중심으로 묶어놓는 그런 ETF 이렇게 양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한 ETF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순위를 쫙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 쪽 중심의 투자를 긴 관점으로 좋아하시다 보니까 대표지수, 미국의 대표지수 ETF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그 보여주셨던 자료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렇습니다. ETF인 거죠? S&P 500개 종목을 다 추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맛집들이 막 산재되어 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집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어디죠? 서울이죠. 아, 그래요? 네네네. 서울만 가면 네. 모든 맛집들이 서울에 있죠. 뭐 어디 지점이고 네네네네네. 어디 뭐 맛집이면 네, 뭐 서울에 예를 다 들어서 제가 분점이 강릉에서 인상 깊게 먹었던 그 꼬막 비빔밥도 네, 서울에 서울 있더라고요. 먹을 수 예, 있죠. 이 손가락 그 꼬막 비빔밥. 네네. 아시나요? 엄지.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네, 뭐 상장된 기업도 아닌데. 네네네. 엄지는 네. 꼬막 비빔밥도 서울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을 전 세계로 빗대 볼게요. 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미국이요. 맞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든 가장 좋은 기업은 미국에 있고. 약간 사대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어쩔 네.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지금 그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큰 손들은 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S&P 500이라는 500개 기준으로 인해서 500개 기업으로 딱 좋은 기업을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500개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시가총액이 빠지거나 이래버리면 그 500개 기업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정작용들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장이 미국이고 그리고 그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가 S&P 500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S&P 500만 투자하느냐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이 제일 좋느냐 따지고 보면은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올해 6개월 동안 수익률 가장 좋았던 한국 상장 ETF를 좀 뽑아왔어요.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이런 100세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예, 1등이 플러스 K방산이었고요. 아유, 6개월 핫하죠. 수익률이 무려 139%였습니다. 그리고 2등이 타이거 K방산앤 우주, 그리고 3등이 플러스 한화그룹주, 4등이 한화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이런 ETF들이 100% 이상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투자자야. 나는 그냥 무난하게 묻어가는 투자자라고 자신을 느끼신다면 S&P 500이나 코스피 100, 나스닥 100 중심으로 대표 지수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야. 나는 밀떡이야. 나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믿어. 나는 K컬처, 나는 한국 화장품의 미래를 믿어. 그러면 또 그런 믿음에 맞는 테마형 ETF들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ETF가 좀 게으른 투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부지런해야 되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네. 다양한 ETF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ETF를 찾아보시고 또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ETF 안 쳐다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ETF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ETF 투자 안 하더라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 ETF에 어떤 종목을 담았지? AI 테크에 어떤 종목을 담았지? 종목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이 이 ETF에 담겨져 있네. 네. 그러면 이 운용사들이 지수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그 종목을 골랐을 테니까 그런 종목 서칭 차원에서 ETF를 맞아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테마 ETF가 정말 많이 상장돼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중국 기술주 ETF가 네.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딥시크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의 기술 관련한 내용들이 정말 굴기를 펼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기술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또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금융시장에서는 네. 누군가가 수익률을 치고 나가면 네. 옆에 있는 애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 절대 나쁘거나 위기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 주식이 너무나 좋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중국 기술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써보셨어요? 아니요? 노트북 LM. 그건 뭐예요? 꼭 깔아서 써보세요. 노트북 LM. 네네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구글이랑 전혀 안 친합니다. 네, 노트북 LM이라는 앱이 뭐예요? 있는데 어제 이제 모 국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우리가 유튜브 굉장히 길잖아요. 30분, 40분. 네. 다 보면 좋겠지만은 그 자기가 봤던 유튜브들을 링크를 따서 그 노트북 LM이라는 앱에다가 집어넣으면 네. 얘가 요약을 해줘요. 근데 우리 지금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요 40분간의 영상 네. 나 다 보기 싫다. 네. 2배속도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하면은 네. 텍스트화 해가지고 알아서 요약 정리 쭉 해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링크를 따다가 오. 집어넣고 그리고 최근에 뭐 ETF 시장 동향 뉴스 기사 넣어놓고 네. 그리고 ETF 관련된 PDF 넣어서 그 소팅을 하게 되면은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음성으로 요약을 해줘요. 와, 음성으로? 네네네. 그냥 또 듣게?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화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냥 오디오로만 네.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렇게 영상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트북 LM이라는 앱이 딱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네. 이렇게 AI의 발전은 눈부시고 그리고 뭐 미국 중심의 AI 발전뿐만 아니라 딥시크 중심의 중국 AI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 기술주도 저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최근에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 회사였지만 전기차도 만들고 뭐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 기술주는 뭐 한국장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지만 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알리바바 미국 국제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나왔어요. 기업 하나 붙이고 이제 미국 국제 커버드 콜. 예, 같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그 회사의 강력한 컨빅션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네. 또 그 ETF를 만드신 분들은 알리바바를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많이 공부했죠. 예,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알리바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열려라 참깨. 설마. 네, 농담입니다. 예, 예.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번호여서 뭐 네. 비밀번호를 바꿨겠죠. 뭐 열려나 참게 한다고 열리진 않죠? 네, 예, 네, 깜짝 네. 놀랐네요. 알리바바 네. 40인의 도적을 잠깐 패러디해봤습니다. 네, 네. 자, 싱거운 농담 여러분들 네. 웃어 주시고요. 네. ETF 하면은 사실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산업 그리고 특정 이제 원자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 최근에 맞아요. 금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 네. 보면 선물 말고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몇 개 더 생겼죠? 한 개 더 생겼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에서만 생겼습니까? 원래는 에이스 한투운용에서 한국 금을 네. 현물로 네. 실제로 골드바로 가지고 있고 어. 이제 상장해서 ETF로 거래할 수 있는 ETF가 2년 전에 출시가 됐었고요. 근데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 맞아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들시들 하다가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엄령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게 터지면서 그리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야 미국채 더 이상 안전한 자산 맞아? 우리가 미국채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아? 미국채를 좀 줄이고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중앙은행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 선물로 매매하는 ETF가 있고요. 금 현물, 실제로 거래되는 골드바로 매매하는 그런 ETF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 현물 ETF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보관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도원 앵커님이 로또 당첨되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갖고 계시는 전 재산을 금 현물 ETF를 사게 되면은 네. 그 ETF 주문을 받은 LP증권사는 금 실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또 부담될 수 있죠. 그러면 종로상가 돌아다니면서 저 한 돈만 주세요, 두 돈만 주세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그런 실물 딜리버리가 어려워요, 주식에 네네. 비해서. 그래서 한국에는 금현물 ETF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투운용 하나 있다가 요번에 최근에 타이거에서 금현물 ETF를 상장해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현물 ETF는 당장 수익을 보겠다 아니면 내 때에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노후를 대비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겠다. 노후에 제일 두려운 게 짜장면 가격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금현물 ETF를 상당히 많이 사주시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같은 금현물 ETF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ETF의 철학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네. 보수가 싼 금현물 ETF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요. 되게 중요시하세요. 네, 되게 보수. 중요시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되게 네.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싼 타이거 금현물 ETF에 좀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점점 ETF 쪽에 있어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보수는 낮아지고 그에 버금가게 이 전체 투자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관점에 있어서도 한 가지 같은 테마를 가진 ETF더라도 보수를 비교하면서 또 투자하는 똑똑한 또 야무진 우리
투자자분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KLX 금 선물 이렇게 뭐 매수하고 하는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ETF를 통해서 금 현물 ETF를 투자하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네. 또 관심을 갖고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큰 장점은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 계좌. 제가 그 말씀을 살짝 깜빡하고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이 얘기 해야지 하다가도 이러다가 바지 안 입고 출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진 마세요. 그러지 말까요? 예. 네네네. 바지는 입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또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맞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크니까. 금현물을 나는 금 가격 폭등할 것 같아 주식처럼 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예, 주식의 변동성을 금의 변동성은 따라가지 못해요. 네.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금은 김치다. 김치요? 네, 여러분들이 필수? 김치가 안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쵸. 느끼한 거 먹을 때는 김치가 있어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말하는 느끼한 거라는 것은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밥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밥, 반찬, 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금은 김치와 같은 존재여서 내가 너무 느끼하거나 서양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낯선 음식을 먹을 때 김치가 있어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김치가 한참 가격이 비싸면 뭐라고 부르죠? 금치. 네, 그래서 금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은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연금 계좌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줘야 되니까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파생 상품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이면 연금 계좌 ETF로서 투자할 수 부적합이에요. 없죠. 그게 바로 금선물 ETF예요. 네. 금선물 ETF가 파생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금현물 ETF는 파생 상품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실물 금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약간 좀 구구절절 설명드리면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 리스크 그리고 롤오버 할 때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네. 금 현물에 비해서는 살짝 비용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ETF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또 본부장님 꾸준히 모셔서 ETF 투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시장의 또 핫한 내용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 목전에 두고 있죠. 관련한 실적 컨센서스부터 다양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고요. 한미 반도체가 TC본도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기재부에서는 넥슨의 지분 매각을 세 번째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륵이 된 넥슨의 지분 관련한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일단 궁금한데요. 컨센서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금융정보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20조 4,038억 원의 매출과 8조 9,1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증권가 컨센서스가 부합하면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같은 기간 동안 63%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아울러 개선되는 항목으로는 영업이익률도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도 단단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33.3%에서 43.6%로 10%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의 그 실적 전망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꽤 좀 보수적으로 낮게 예상을 좀 했었나 봅니다. 네. 당초 증권가에서는 연초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18조 원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매출 전망치는 올해 2월 한 차례 하향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달 7월 기준까지 20조 4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월 7조 3천억 원의 초기 추정치부터 7월 8조 9천억 원의 추정치까지 단 한 차례의 하향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덕분에 올해 9조 79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분석 배경에 대해서 우리 또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2분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시장 지위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자로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HBM3E 12단 제품은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최신 AI 가속기인 블랙홀 울트라에 탑재되는 제품입니다. 12단 제품의 평균 판매가가 기존 8단 제품과 비교해 60%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형은 물론 내실까지도 두루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을 좀 보면은 전체 HBM 시장 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는 비엔비디아향 제품이라고 불리는 에직 시장에서도 네. 독보적인 시장 공급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에직은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현재 대다수의 AI 가속기를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종 수요자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나섰고 네. 해당 부분을 이제 에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해서도 1차 공급사로서 HBM3E 제품을 사실상 100%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이게 또 좋은 실적의 새로운 뉴스가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본업 이외의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서 30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될지 여부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 소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HBM 얘기할 때 항상 짝꿍처럼 달라붙는 내용이 TC본더 이야기인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TC본더 개발 로드맵을 새로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 공개된 TC본더 관련한 개발 로드맵을 두고 좀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하는데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0일 TC본더 생산 능력을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미반도체는 올해 TC본더 생산량을 1조 4천억 원까지 확장하고 내년 2조 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7공장을 TC본더 전용 공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7공장은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프리미엄 HBM 생산을 위한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으로 건축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공장 규모는 총 27,038평으로 알려져 있으며 완공 시점은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업계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개발 로드맵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좀 논란이 되는 거죠? 네,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개했던 개발 로드맵 때문인데요. 해당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올해 차세대 HBM으로 꼽히는 HBM4 생산을 위한 TC본도4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HBM5 생산에 필수적인 뉴 본더 5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2028년에는 HBM6용 제품인 플럭스리스 TC 본더를 개발을 하고 2029년 연달아서 HBM7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특히 2029년 개발을 예정인 하이브리드 본더 경우에는 20단 이상 프리미엄 HBM과 앞서 설명드렸던 에직과 관련된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한미 반도체는 이와 같은 정밀한 기술력을 갖춘 TC 본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춤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한미 반도체는 이번 기업 가치 제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향후 5년 내 HBM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 및 수요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 공개된 내용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논란이 왜 일고 있을까요? 네,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플럭스리스 TC 본더 생산 일정 때문인데요. HBM6 생산 공정에 필요한 플럭스리스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가 공개한 로드맵 상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초 반도체 업계에서는 2026년 양산 예정이 된 HBM4 제품까지만 기존 TC 본더 시리즈가 적용이 되고 이르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부터 양산된 차세대 제품부터 바로 플럭스리스 TC 본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업계의 추정과 한미 반도체 개발 로드맵을 비교를 해보면 약 1년 정도 한미 반도체가 차세대 TC 본더를 개발하는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뒤처지고 있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를 개발하는데 일종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개발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HBM 개발과 관련해서 진입 문턱으로 작용됐었던 HBM 규격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 따르면 HBM4 높이 규격을 기존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M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단, 12단, 그리고 16단 등 단수가 높아질수록 HBM의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D램을 적층할 때 사용되는 압축키 역할을 하는 TC 본더의 성능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 표준이 완화됨에 따라 차세대 TC 본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TC 본더를 활용해 고성능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건데요.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초기 수율이 불안정한 신제품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안정적으로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TC 본더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TC 본더 개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는 한 차례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앞으로 그 로드맵 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김정주 전 넥슨 창업자 일가로부터 환수한 넥슨의 지분 매각에 다시 한번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절차가 벌써 세 번째 시도라고 하는데요.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의 주식이 85만 1,900
2,968주의 가치가 무려 4조 7천억 원에 해당하다 보니까 적절한 이 원매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넥슨의 지분 매각 차질을 빚고 있는 배경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지분 매각의 그동안의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게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조달청에 NXC, 방금 말씀해 주셨던 NXC 지분 30.68%를 매각한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매각 대상은 앞서 소개해 주셨던 NXC가 발행한 보통주 전량으로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으로는 일반 경쟁 입찰로 오는 8월 25일까지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적격 후보자를 선정한 이후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캠코에서 수탁 기관으로서 매각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지분 가치는 NXC의 순 자산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했을 때 4조 7,149억 원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NXC는 이제 넥슨의 지주사인 거죠.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지금 세 번째 도전이니까 두 번의 NXC 지분 매각 관련해서 불발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5조 원에 육박하는 지분을 일괄 구매 방식으로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두 번의 지분 매각이 1분 매각, 즉 NXC 지분 30%를 전량 구매해야 되니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게임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국내 게임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회사로는 크래프톤이 꼽히는데요. 크래프톤만 보더라도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5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크래프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인 약 3조 6천억 원을 얹더라도 4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크래프톤 입장에서도 모든 유동성을 끌어모으더라도 NXC 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국내 중견 게임사 입장에서도 불보듯 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기술입한 게임 개발 로드맵이라든가 투자 계획까지 철회하면서까지 NXC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지분 가치 외에도 보면은 NSC의 지분 매입을 좀 꺼리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가격뿐만 아니라 지분 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실제 효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경영권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국내 한 게임사가 NXC 지분 30%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넥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고 김용주 회장 유족 측이 나머지 지분 70%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이 지분을 매입하는 이유가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30%의 지분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게임업계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NXC는 현재 경영 컨설팅 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 등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일반 지주사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배당 등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당 30% 지분을 떠올 게임 회사가 없다라는 게 국내 게임업계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태훈 기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이 NXC에 관련한 적절한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NXC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 의지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NXC 지분 30%의 매각 대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3조 7천억 원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세외 수입 예산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일괄 매각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적절한 원매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던 중국 게임사인 텐센트조차도 네.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NXC 지분 매입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NXC, 넥슨의 지주회사는 지분 매각이 언제 단행이 되고 누구에게 이어지게 될지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 이태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양시장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금요일만 되면은 한 차례씩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1.83%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후장에도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시장 내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